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퀀텀 코어, 퀀텀 코어의 5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는 퀀텀 코어의 회장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마치 고대 대리석 조각상처럼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에이펙스 다이나믹스의 최민우 회장과 그의 법률팀이 앉아 있었다. 최민우는 지훈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맹금류처럼 번뜩였다. 그는 퀀텀 코어의 혁신적인 방위 산업 기술을 집어삼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다. 강 회장, 현실을 직시하시오. 귀사의 주주들은 내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사회의 저항도 오래가진 못할 겁니다. 최민우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온도만큼이나 냉정했다. 최 회장님, 에이펙스 다이나믹스의 현재 부채 비율과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신의 매력적인 제안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퀀텀 코어는 종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최민우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지훈의 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최민우의 제국에 숨겨진 균열을 파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의 약점을 찌르기 전에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전략가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지훈의 통제에 들어오는 듯했다. 퀀텀 코어의 이사들은 긴장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최민우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거칠게 열렸다. 이런 중요한 회의 중에 감히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지훈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로비로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김 비서, 무슨 일이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 것 안 보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최민우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보군. 강 회장, 하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면 저렇게 사소한 문제에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지. 김 비서는 최민우의 도발을 무시하고 지훈에게 다급하게 속삭였다. 회장님의 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전 부인, 서윤아. 8년 전 그가 퀀텀 코어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던 시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4명입니다.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의자가 뒤로 밀리며 불쾌한 마찰음을 냈다. 그는 최민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회의는 잠시 중단하지. 김 비서, 상황을 보고해. 그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면서 귀에 꽂힌 인이어를 눌렀다. 보안팀, 로비 상황은 언론은 인이어 속에서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통제 불능입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최민우 회장 측 사람들도 로비에 지우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서윤아,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아이들이라니. 4명씩이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민우가 오늘 이사회에 참석한 것과 동시에 로비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난 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민우가 자신을 흔들기 위해 8년 전에 유령을 불러낸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퀀텀 코어의 거대한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마치 폭풍의 눈처럼 한 여자와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여자는 8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지훈이 기억하는 그 단호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서윤아였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다. 2명의 남자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얼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다. 지훈의 발걸음이 로비 바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집중되었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지훈 회장, 저 여자와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전 부인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최민우 회장도 어느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승리를 예감한 듯 단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훈이 이 스캔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기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을 무시하고 오직 서윤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가 그녀 앞에 멈춰 섰을 때 로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지우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쌍의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피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윤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다. 강지훈,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확성되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알아야겠어.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쌌다. 이 아이들, 하늘이, 바다, 별이, 그리고 구름이, 이 내 아이의 아빠가 바로 당신이야. 8년 전에 당신이 버린 내 아이들이자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얼음 요새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최민우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쏙 빼닮은 4명의 아이들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듯한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다. 서윤아의 폭탄 선언은 퀀텀 코어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찰나에 정적이 흐른 뒤 기자들의 광기 어린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강지훈과 서윤아,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을 비췄다. 최민우 회장은 이 완벽한 연극을 감상하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강지훈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강철 같은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최민우를 스치듯 지나갔고 그 눈빛에는 이것이 당신의 수작인가 라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보안팀, 1층 로비 완전 통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언론은 전부 밖으로 내보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서윤아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쥔 내 쌍의 눈동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가장 가까이 있던 여자아이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아이는 놀란 듯 그를 쳐다봤다. 따라와.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와 아이들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기자들이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지만 굳게 닫힌 보안 요원들의 벽에 막혔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좁은 공간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서윤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오직 엘리베이터의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거대한 공간에 압도당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차가운 인테리어.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요새 같았다. 지우는 그들을 거실 중앙에 세워두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마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분석하는 연구자처럼 그들을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내 아이의 얼굴 하나하나에 머물렀다. 부인할 수 없는 그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다. 설명해. 지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왜 지금이지? 8년 동안 어디서 무얼 했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아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애쓰며 그를 마주보았다. 당신을 떠난 건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당신은 퀀텀 코어 승계 전쟁 중이었잖아요. 당신 주변은 적들로 가득했고 난 무서웠어요. 당신의 적들이 나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만 했어요. 서윤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설명은 절박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다. 지키기 위해서 8년 동안이나, 그리고 하필이면 최민우가 날 공격하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나타난 게 날 지키는 방식인가 지훈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최민우가 시켰나, 얼마를 받았지, 아니면 복수인가,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목적이었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서윤아는 아니에요 라고 절규했지만 지훈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당장 내 머리카락과 아이들의 샘플을 가져갈 사람을 보내.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24시간 내로 결과를 가져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서윤아, 지난 8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어디서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그녀가 최민우와 접촉한 증거를 찾아내. 단 하나도 놓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켰다. 퀀텀 코어의 주관은
이미 15% 이상 폭락하고 있었다. 오네오 리스크, 숨겨진 아이들, 도덕적 해이, 뉴스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8년간 쌓아 올린 초롱성이 고작 몇 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란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는 서윤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여자였고 지금은 적의 손에 들린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가정부에게 아이들을 위한 방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지만 낯선 환경과 차가운 아버지의 존재감에 눌려 울지도 못했다. 하늘이라는 남자아이가 용기를 내어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지훈은 그 시선을 외면했다. 그는 아직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훈은 서윤에게 경고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야. 만약 내 지시를 어기고 다른 꿍꿍이를 꾸미려 한다면 그땐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의 협박은 진심이었다. 서윤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퀀텀 코어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주주들은 강지훈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민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기업의 도덕성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은근히 지훈을 압박했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직 김 비서를 통해서만 외부와 소통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서윤아의 말이 사실일까 8년 전. 그는 분명히 위험했다.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친척들과 이사진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벌였다.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고 당시 신혼이었던 서윤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지 않은 나약한 여자라고 치부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의도적으로 찾지 않았다. 자신의 성공 가도에 방해가 되는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4명의 아이를 임신한 채 떠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자신의 냉혹함이 초래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내부 CCTV를 켰다. 아이들은 넓은 게스트룸 하나에 모여 잠들어 있었다. 서로를 껴안은 채 불안하게 잠든 모습이었다. 서윤아는 그 옆 작은 소파에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았다.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와 그들 사이에는 8년이라는 거대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이 혼란을 정리해야 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전략만으로 움직여야 했다. 첫째, 아이들의 친자 확인. 둘째, 서윤아의 배후 규명. 셋째, 최민우의 공격 방어 및 역공. 이 3가지가 지금 그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최민우가 서윤아에게 접근한 모든 경로를 역추적해 그가 이 카드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알아내야겠어. 그날 오후 김 비서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다. 지훈은 아이들이 먹던 주스컵과 자신의 칫솔을 건넸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거실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즉시 서윤아의 뒤로 숨었다. 지우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들을 관찰할 뿐이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애틋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처음으로 그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정부가 차려놓은 화려한 음식에 아이들은 손도 대지 못했다. 그때 별이라고 불린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배고파. 근데 아저씨 무서워. 지훈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아저씨이자 무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서윤아는 아이들을 달래며 음식을 떠먹여 주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아빠에 대해서는 그냥 멀리 있다고만 말했어요,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이 네 아이의 아버지라니. 그것도 7살이나 된 내 쌍둥이에.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윤아의 말대로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면 그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최민우의 조종을 받고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쥔 적이다. 그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의심과 죄책감이 그의 냉철한 이성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퀀텀 코어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다. 적대적 인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일부 이사들은 최민우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서재에서 회사의 위기를 원격으로 지휘하면서도 신경은 온통 거실에 있는 4명의 아이들과 서윤에게 쏠려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씩 펜트하우스에 적응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지우는 CCTV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는 서윤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8년 전 그가 알던 서윤아의 모습이었다. 활기차고 따뜻했던 여자. 자신이 회장이 되기 위해 버렸던 혹은 잃어버렸던 그 온기. 그는 문득 자신이 지난 8년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김 비서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회장님, 최민우 측에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명분은 현 경영진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한 회사 가치 훼손입니다. 이사들 중 절반 이상이 동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영권 찬탈 시도였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막아. 무서운 수를 써서든 막아. 그리고 서윤아의 8년간 행적조사. 어디까지 됐지? 지훈이 다그쳤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상합니다. 서윤아 씨의 지난 8년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출산한 기록 외에는 그 어떤 금융거래나 공식적인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유령처럼 살았다. 그 말은 지훈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서윤아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숨겨주었거나 혹은 감시했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최민우의 하수인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저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서윤아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정말 8년 동안 숨어 지냈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서윤아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그랬어요. 당신의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쳤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숨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회장이 되고 퀀텀 코어가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당신에게 아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최민우가 당신을 찾아냈군. 지훈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서윤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당신 회사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다치게 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최민우는 퀀텀 코어를 공격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8년 전 자신의 약점이었던 서윤아를 찾아내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칼로 사용한 것이다. 서윤아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추악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의 내면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들과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이 싸움에 끌어들인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 대상은 더 이상 서윤아가 아니었다. 김비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직인가? 그가 이니어로 물었다. 회장님, 방금 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훈은 서윤아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군. 그는 서재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선 채로 김비서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지훈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든 아이들과 불안에 떠는 서윤아를 등진 채 이니어에 집중했다. 펜트하우스의 방음벽 너머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과를 말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99% 일치합니다. 김비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4명의 아이들 모두 회장님의 친자식이 확실합니다. 그 말은 총알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전략, 계산, 의심,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의미를 잃었다. 99% 중 999%.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이었다. 그가 잠시 침묵하는 사이 김비서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회장님, 최민우 회장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 채널이 회장님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잃은 총수,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나?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고 주가는 방어선을 넘어 폭락 중입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우는 지훈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그의 명주를 끊으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니어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TV를 켰다.
거대한 화면 가득 자신의 얼굴과 서윤아,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 그의 리더십에 대해 떠들어댔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거대 기업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그는 TV를 껐다.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거실에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서윤아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며 뒷걸음질 쳤다. 지우는 아이들이 잠든 소파로 다가갔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존재들이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하늘이라는 아이는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지훈 자신의 버릇이었다. 별이라는 아이는 감은 눈매가 날카로웠다. 그건 역시 그를 닮았다. 바다와 구름은 서윤아를 더 닮았지만 그들의 작은 콧날과 인매에는 분명히 강지훈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었다.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피가 이 작은 생명들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원초적인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부성애라는 생소한 감정의 파편이었다. 그는 지난 8년간 이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자신이 권력을 위해 싸우는 동안 이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났다. 서윤아가 그의 등 뒤에서 거의 울먹이며 속삭였다. 결과가 나왔나요?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을 내쫓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잠겨 있었다. 내 아이들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다짐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내면을 휘감고 있던 혼란이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되었다. 차갑고도 무거운 분노. 최민우에 대한 살해에 가까운 적개심이었다. 최민우는 단순히 퀀텀 코어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서윤아를 협박했으며 이제는 이 아이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언론에 내던졌다. 강지훈의 얼음 같던 평정심에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혹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한 경영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맹수의 눈빛이었다. 김비서. 그가 다시 이니어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언론 대응 전략. 전면 수정한다. 방어는 끝났어. 지금부터는 방역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임시 주총 소집에 동의한 이사들.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 세금 탈루, 내연관계, 약점,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최민우가 나를 도덕성으로 공격했다면 나는 그의 손발을 먼저 잘라낼 것이다. 그는 서윤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어. 서윤아와 아이들은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아니다. 그들은 퀀텀 코어의 최우선 보호 자산이다. 그는 보호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8년간 이 손은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적들을 무너뜨려 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했다. 그는 문득 8년 전 서윤아를 떠나보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권력을 잡기 위해 감정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이다. 서윤아는 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8년 동안 겪은 일, 그리고 최민우가 당신에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해. 이제부터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단호해졌다. 그는 최민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아니, 져서는 안 되었다. 이제 그는 퀀텀 코어의 회장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늘, 바다, 별, 그리고 구름의 아버지로서 싸워야 했다. 그의 얼음 요새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진짜 강지훈이 깨어난 것이었다. 서재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지훈은 서윤아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전부 말해 그가 다시 한번 낮게 명령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평화로운 숨소리는 이 끔찍한 대화의 배경음악처럼 비현실적으로 울려 퍼졌다. 서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죽였다. 8년 전 당신이 회장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전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8년 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잘게 떨렸다. 매일 당신은 지쳐서 들어왔고 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였어요. 당신의 형제들과 숙부님들이 당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전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네 쌍둥이라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기쁨보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만약 당신의 적들이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아이들을 이용해서 당신을 협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라고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당시 권력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공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서윤아는 눈물을 삼켰다.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안정될 때까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의 망설임 속에서 무언가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당신 혼자서 8년간 완벽하게 숨을 수는 없었을 거야. 바로 그때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김 비서의 긴급 보고였다. 지훈은 서윤아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는 화면을 켰다. 김 비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서윤아의 사라진 8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벽에 부딪혔던 조사가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화면에 김 비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빠르고 정확했다. 서윤아 씨가 아이들을 출산한 강원도의 작은 병원 기록 외에는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병원 주변의 모든 CCTV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진 결과 서윤아 씨가 아닌 제3자가 주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제3자 누구지? 김비서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 현금 인출에 사용된 계좌는 차명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한 원천을 추적한 결과 8년 전 해체된 블루스톰 시큐리티라는 소규모 보안 컨설팅 업체로 귀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회사였지만 이면 조사를 해보니 김 비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다음 말은 지훈의 서재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회장님, 그 블루스톰 시큐리티는 8년 전 에이펙스 다이나믹스의 위장 자회사였습니다. 최민우가 에이펙스의 회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 그의 정적들을 처리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령 회사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8년 전 서윤아의 실종은 우연이나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우의 작품이었다. 그는 8년 전 퀀텀 코어의 승계 전쟁 당시부터 이미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윤아의 임신 사실을 알아챘고 그녀를 협박하여 숨게 만들었다. 그는 지훈에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자신의 손에 쥐고 8년 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선 무시무시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서윤아는 그의 표정 변화에 겁을 먹고 몸을 떨었다. 윤아야, 그가 낮게 불렀다. 8년 전 당신에게 떠나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서윤아는 그의 직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최민우는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남자였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당신이 위험에 처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당신의 차가 미행당하고 당신의 음료에 누군가 약을 타는 듯한 사진들이었죠. 그는 당신의 적들이 곧 저와 아이들을 찾아낼 거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그래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강원도 상골로 데려갔고 아이들을 낳고 조용히 살도록 감시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최민우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8년 동안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최민우의 치밀함과 잔인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왜 지금 돌아온 거지? 지훈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물었다. 그들이 8년 동안 당신을 숨겨주었다면 왜 하필 지금? 최민우가 나를 공격하는 이 시점에 당신을 전면에 내세운 거지. 당신이 원해서 돌아온 게 아니지 않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을 털어놓았다. 지난주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민우 회장과 함께였어요. 그녀는 공포로 몸을 떨었다. 최민우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8년 동안 잘 지냈냐고. 그리고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늘이가 학교에서 축구하는 사진. 별이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는 사진. 그들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최민우의 협박은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그가 말했어요. 강지훈이 너무 강해져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내가 직접 퀀텀 코어 로비로 가서 기자들 앞에서 당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폭로해야 한다고요.
만약 내가 거부하거나 당신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내 눈앞에서 서윤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최민우의 꼭두각시가 되어 지훈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악녀가 아니라 자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쓴 어머니였다. 지훈은 그녀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녀는 고통에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지, 로비에서. 아니, 여기 펜트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 왜 말하지 않았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서윤아는 울면서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최민우의 사람들이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말을 믿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8년 만에 나타난 나를 당신은 이미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지훈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녀를 의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돈이나 복수를 위한 그녀의 자작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8년,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된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의 계략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최민우는 선을 넘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아버지를 건드렸다. 그리고 그것은 최민우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다시 연결했다. 김비서, 지금부터 전쟁이다. 서재의 정막 속에서 강지훈은 서윤아의 고백이 남긴 잔향을 곱씹었다. 8년간 이어진 최민우의 정교한 기만. 분노는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차가웠다. 마치 드라이아이스가 그의 혈관을 태우는 듯 했다. 8년간의 무지에 대한 죄책감은 순수하고 치명적인 살해와 뒤섞였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방어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최민우는 단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사자의 새끼들을 위협했다. 지훈은 일반적인 기업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개인용 보안 단말기를 활성화했다. 그는 퀀텀코어의 R&D 부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오직 섹션 제로, 섹션 지로 라고만 알려진 부서의 통신을 연결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선 위협을 처리하는 조직이었다. 섹션 제로, 이지스 에기스, 프로토콜 가동, 타기스, 에이펙스 다이나믹스, 최민우 회장, 모든 자산을 동원한다.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시무시했다. 그의 모든 과거를 원한다. 불법 거래 내역, 비자금, 유령회사,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모든 것, 그리고 블루스톰 시큐리티에 대한 전체 파일도. 내 가족을 건드린 놈들의 이름,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응답은 즉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섹션 제로는 그가 직접 만든 조직이었다.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과 전직 정보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퀀텀 코어의 민감한 방위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벼려진 그의 숨겨진 칼이었다. 이제 그는 그 칼을 사적인 복수를 위해 뽑아들었고 거기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다시 김비서에게 주의를 돌렸다. 김비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하라고 해. 막지마. 김비서는 경악했다. 하지만 회장님,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이 내 도덕성을 심판하고 싶다고 좋아.
무대를 마련해주지. 하지만 그 총회가 열릴 때쯤이면 그 무대의 주인은 최민우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을 거야. 기자회견을 연다. 내일 오전 10시 1층 로비에서. 지훈이 선언했다. 김 비서가 다시 한번 만류했다. 회장님,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언론이 회장님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겁니다. 지금은 피해를 수습해야 할 때이지 불 속으로 뛰어들 때가 아닙니다. 지훈의 눈은 얼음장 같았다. 불은 이미 붙었어. 김 비서,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 불길을 정면으로 H고 나갈 거다. 성명서를 준비해. 그는 서재를 나섰다. 서윤아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잠든 아이들은 게스트룸으로 옮겨진 후였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움찔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과 아이들은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안전하지만 최민우는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당신을 폭탄으로 썼고 이제 방패로 쓰려 할 거다. 그가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서재의 책장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개인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다. 이동한다. 벙커로. 배용케어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핵심 인력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퀀텀 코어 본사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지어진 보안시설이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추적이 불가능했고 자체 생명 유지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그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깨웠다. 비록 그의 존재 자체가 위압적이었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이 지하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지훈의 개인 보안팀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정장을 입은 일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윤아는 강지훈의 세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임을 깨달았다. 반쯤 잠이 깬 아이들은 이 갑작스러운 이동에 어리둥절해하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 퀀텀 코어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서윤아가 처음 나타났던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앞다투어 밀려들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터질 듯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회장이 사과하거나 사임하러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강지훈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김비서나 변호사들 없이 홀로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통제력으로 가득 찬 가면과도 같았다. 그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마이크를 톡톡 치자 하울링 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즉시 잠재웠다. 저는 오늘 제 사생활과 관련된 최근의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실입니다. 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4명의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제 핏줄이자 제 상속자들이며 8년 동안 저 모르게 자라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플래시가 폭발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인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끝난지라 끊이지 않았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려 정숙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과오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으며 최민우가 총애하는 방송사의 카메라를 정확히 찾아냈다. 제 전처와 아이들은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용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격하고 퀀텀 코어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하고 잔인한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기자들 사이로 집단적인 충격파가 흘렀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서사의 전환이었다. 8년 동안 그들은 강력한 세력에 의해 숨겨지고 조종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로 그 세력은 제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제 전처가 이 로비에서 필사적인 폭로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대적 인수 시도와 완벽하게 시기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가 연단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저는 제 아이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몰랐던 제 과오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꾸민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퀀텀 코어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가족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당신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최민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의미는 명백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고 돌아서서 연단을 떠났고 뒤에는 충격과 광란에 빠진 언론만이 남았다. 그는 방금 판을 뒤집었다. 그는 더 이상 부도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의 악당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복수자였다. 벙커로 돌아온 지우는 뉴스가 폭발하는 것을 지켜봤다. 퀀텀 코어의 전쟁, 강 회장, 거대 음모 암시, 누가 아이들을 위협했나. 여론은 급격히 바뀌고 있었다. 여전히 낮았지만 주가의 폭락은 멈췄다. 상어들은 여전히 피냄새를 맡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누구의 피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섹션 제로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것은 보물 창고였다. 최민우의 제국은 뇌물, 비자금, 그리고 적성국가의 불법 기술 밀거래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블루스톰 시큐리티는 그의 개인 게슈타포였으며 협박, 공갈, 그리고 그보다 더한 짓들을 처리해왔다. 지우는 마침내 서윤아를 관리했던 그 요원의 이름도 알아냈다.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으로만 알려진 남자였다. 그 요원을 잡았다.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서윤아의 고백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최민우는 너무 거대해. 그는 그림자를 꼬리 자르듯 버리고 모든 것을 부인할 거다. 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최민우, 본인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는 덫을 놓기 시작했다. 최민우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가 필요했다. 그 미끼는 바로 서윤아였다. 최민우는 서윤아가 여전히 자신의 소나귀에 있는 겁먹은 볼모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는 불을 지피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 이제 지훈이 공개적으로 방역에 나섰으니 마무리를 짓기 위해 다시 그녀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김비서, 정보를 흘려 서윤아가 압박감에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지우는 벙커 주거구역의 보안피드를 바라봤다. 서윤아가 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안전해 보였다. 그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우리는 만남을 주선할 거다. 그림자를 유인하고 그놈을 통해 최민우를 끌어낼 거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이제 끝낸다. 작전 준비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사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미래를 확보하는 중이었다. 냉철하고 논리적이던 회장은 이제 아버지라는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 움직였다. 최민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강지훈의 약점을 겨냥했지만 도리어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힘을 깨우고 말았다.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민우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으며 최민우 자신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지훈이 대중 앞에서 굴복하고 사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오히려 자신을 가족을 위협하는 비열한 악당으로 규정하며 여론을 뒤집으려 시도했다. 감히 애송이가 나를 상대로. 그의 분노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강지훈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여론전을 펼친다면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강지훈이 벙커라고 부르는 안전가옥에 서윤아와 아이들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오만함을 비웃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최민우는 강지훈이 흘린 역정보를 그대로 믿었다. 그는 서윤아가 강지훈의 압박과 언론의 관심에 무너지고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서윤아가 입을 여는 순간 8년 전의 진실과 이번 납치 협박건까지 모두 드러날 터였다. 최민우는 더 이상 그녀를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림자, 최민우가 보안 훼손을 통해 그의 가장 유능한 해결색에 연락했다. 계획 변경이다. 서윤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강지훈이 그녀를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밤 강지훈의 보안팀이 서윤아를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킨다는 정보가 있다. 이동 경로를 확보해 서윤아와 아이 하나를 데려온다. 저항하면 모두 제거해. 최민우는 강지훈이 아이 하나를 잃는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바랐다. 그는 퀀텀 코어의 주식을 포기하라고 애원할 지훈의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포위망을 쳤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지훈의 방역이 고작 기자회견 따위라고 얕보았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같은 시각 퀀텀 코어 지하 벙커의 상황실. 강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창고 주변의 열 감지 영상과 고해상도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아와 아이들은 이 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타깃 접근 중입니다. 예상대로 3대의 벤, 총 12명입니다. 섹션 제로의 팀장이 보고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는 선두 차량 조수석에 탑승 확인됐습니다. 최민호는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 중입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최민호는 자신의 승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윤아를 닮은 여성 요원이 아이처럼 보이는 인형을 안고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미끼 영상이 최민우의 팀에게 전송되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보안팀이 내부에서 대기 중이라고 믿었지만 그곳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진짜 함정은 그들이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시작될 예정이었다. 작전 개시. 지훈이 낮게 명령했다. 검은색 밴 3대가 빗속을 뚫고 물류 창고 앞에 멈춰 섰다. 그림자를 포함한 12명의 용병이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일사불란하게 하차했다. 그들은 창고에 잠긴 문을 폭파하고 신속하게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지만 이미 지훈의 거미줄에 걸려든 상태였다. 알파팀 진입, 내부 저항 없음, 타깃을. 그림자의 목소리가 교신을 통해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출입구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강철 셔터로 차단되었다. 창고 내부가
암흑으로 변했다가 곧이어 수백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용병들을 향해 동시에 터졌다. 눈이 멀어버린 용병들이 당황하는 사이 사방의 컨테이너 위에서 검은 복장의 섹션 제로 요원들이 나타났다. 전원 무장 해제 투항하라. 그림자와 그의 팀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격렬한 총격전 대신 일방적인 제압이 시작되었다. 섹션 제로 요원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비살상 전술에 특화되어 있었다. 최루탄과 섬광탄이 터지고 고주파 음파가 용병들의 균형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림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3명의 요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작전은 5분 만에 끝났다. 창고 밖. 자신의 차 안에서 교신이 끊긴 것을 확인한 최민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젠장 무슨 일이야. 그가 운전석의 부하에게 소리쳤다. 당장 여길 빠져나가. 하지만 그가 차를 돌리려던 순간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비를 맞으며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서 있는 남자. 강지훈이었다. 최민우는 경악했다. 강지훈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벙커에 있어야 했다. 최민우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내 놈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완벽한 분노의 결정체였다. 내 아이들을 데리러 왔나? 최 회장 지훈의 목소리는 비보다 더 차가웠다. 이건 불법적인 함정이야. 내 놈이 나를 유인한 거야. 최민우가 발악했다. 증거도 없이 날 모함할 셈인가? 강지훈은 그의 앞에서 멈춰 섰다. 증거.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증거는 당신의 용병들이 저 창고 안에서 지금 막 자백하고 있지. 8년 전 서윤아를 협박한 것부터 오늘 밤 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것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어. 최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도 여기 있지. 지훈이 손에 든 소형 데이터 드라이브를 흔들었다. 당신의 비자금, 불법 기술 밀거래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섹션 제로가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당신은 끝났어.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최민우가 보낸 용병들이나 강지훈의 부하들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들과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제보를 받고 이미 현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민우를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대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한 수사관이 최민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우 회장 납치교사, 불법 감금, 외환관리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순수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강지훈은 수갑이 채워지는 최민우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사관에게 데이터 드라이브를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최민우의 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오직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물류 창고 앞에는 차가운 빗줄기와 사이렌 소리만이 가득했다. 최민우는 2명의 수사관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지훈, 내 놈이.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강지훈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가 호송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검찰 수사팀의 책임자가 강지훈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격려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최민우 회장의 불법 기술 유출 혐의까지 완벽하게 입증될 것 같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어떻게 그 모든 정보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풍기는 위압감에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현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수사관들과 뒤늦게 도착한 기자들의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채 올랐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로비는 이미 통제 불능입니다. 기자들이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하 벙커로 돌아가는 길은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고 몇 겹의 보안문이 열릴 때마다 지훈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8년의 공백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주거구역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서윤아는 문 앞에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지훈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총소리 같은 게. 그녀는 지훈의 옷이 비에 젖은 것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있었다. 끝났어. 그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최민우는 체포됐어. 당신을 협박했던 그림자라는 놈과 그의 용병들도 모두 붙잡혔고 이제 안전해. 그 말은 서윤아의 마지막 긴장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울음이 아닌 8년간의 지옥 같은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의 울음이었다. 4명의 아이들이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침실에서 뛰쳐나왔다. 아이들은 무너져 우는 엄마와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무서운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지훈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감정적인 폭발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통제하고 명령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위로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굽혔다. 7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이제 괜찮아. 그가 서툰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못해. 내가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최민우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에이펙스 다이나믹스 국가방위 기술 밀거래 및 납치교사 혐의, 강지훈 회장 스캔들, 알고 보니 최민우 회장의 자작극, 퀀텀코어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민우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에서 던져진 거대한 음모라는 떡밥은 사실로 밝혀졌다.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강지훈은 부도덕한 재벌 총수에서 거대한 악에 맞서 가족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한 영웅으로 탈바꿈했다. 그가 최민우를 잡기 위해 자신의 스캔들을 감수하고 함정을 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그의 전략과 냉철함에 열광했다. 며칠 후
퀀텀 코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최민우의 몰락과 함께 그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걸했다. 강지훈은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퀀텀 코어는 위기 속에서 누가 진정한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초에민우 회장에게 동조하여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려 했던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강지훈은 이 기회에 자신의 권력을 완벽하게 공고히 했고 퀀텀 코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재정비되었다. 그는 이 전쟁의 완벽한 승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더 이상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4장의 사진으로 향했다. 김 비서가 벙커에서 몰래 찍은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회사의 경영권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미래인지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정시 퇴근을 했다. 김 비서는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그가 기억하던 차가운 정막 대신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며칠 만에 낯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거실은 그들의 장난감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은 지훈이 들어서자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에게 강지훈은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다. 지훈은 현관에 서서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공간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난 며칠간 섹션 제로를 지휘하며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지만 지금 4명의 7살 아이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 도망치는 대신 어색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블록을 집어들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가 중얼거렸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에게서 블록을 빼앗아 들고는 척척성을 쌓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이 7살 아이보다도 블록 쌓기에 서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열정적인 연인이 아니었다. 알아.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는 서윤아에게 새로운 신분과 법적인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어디든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어요. 이제 와서 다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연인이 아닌 아이들의 부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했다. 그것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전에 살얼음판 같던 침묵 대신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식탁을 채웠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식사 후 지훈은 김 비서가 아버지 역할 수행 매뉴얼이라며 챙겨준 동화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소파에 어색하게 앉았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건 그가 헛기침을 했다. 공룡에 대한 책이다.
별이가 가장 먼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나와요. 곧 바다와 하늘이도 그의 곁에 앉았고 가장 수줍음이 많던 구름이가 그의 다리에 기어 올라와 앉았다.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이의 작은 천이 그의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그것은 그가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그의 얼음 요새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책을 펼쳤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거대한 공룡이 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딱딱했지만 그는 책을 읽었다. 서툴고 어색하게. 그는 아버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윤아는 주방 입구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 앞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